안녕하세요. 오늘은 폴 크루그만의 좀비와 싸우다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책들 중에서 이제 투자책은 많이 다뤘었는데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을 살펴봤었고, 오늘 살펴보는 이 폴 크루그만 좀비와 싸우다라는 책은 밀턴 프리드먼과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에 있는 입장을 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다 주류 경제학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비록 뭐 주류 경제학의 좌파, 주류 경제학의 우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범위에서 보면 주류 경제학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경제학이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학도 살펴봤었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진화론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격적인 진화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금융시장에 적용된 진화론과 관련된 책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에서의 계보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의 후반부를 먼저 읽고선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가서 읽는 것이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케인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케인스는 은연중에 자신의 분석이 온건 보수주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곧 비교적 가벼운 경기 후퇴라면 이자율을 낮추고 경기가 더 하락하면 적자 지출로 대처하면 되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나머지 경제는 대개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폴 세뮤얼슨이 이제 그의 입장을 이어받았었고요. 그는 자본주의를 뜯어 고치고 싶어 했지 뒤집어 엎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감시자 없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반기를 들면서 특히 금융시장의 경멸을 표했다. 케인스는 경제 침체기에 실업을 타개하는 데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케인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큰 정부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죠. 반면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밀턴 프리드먼은 이 대공황의 문제가 그러니까 불황이라던가 대공황의 문제가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케인스주의 관점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더 집중적인 정책으로 대공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화 공급을 조정하는 연준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통화 공급 비율을 계속해 늘려나가기만 해도 심각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주의자들은 불황을 막는 데 필요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고 억제된 형태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곧 프리드먼은 과도한 팽창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을 동시에 낳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 예측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입증되었고 그 결과 반케인즈 운동의 신빙성을 크게 높였다.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 그 다음에 뭐 그의 후예들, 시카고 학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많이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라면 프리드먼 경제학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먼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곧 통화 공급을 조정해도 단기적으로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라 하더라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프리드먼의 입장보다 훨씬 멀리 나아갔고, 그래서 프리드먼은
그 후계자들의 주장과 비교하면 온건하게 비춰졌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현재 입장은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도 대부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정부 지출의 조정보다 연준 정책을 써야 한다고 여겼지만 정부 지출의 증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크루그먼은 이 케인즈 지향적인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후계자들도 존재를 하죠. 먼저 이제 민물파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내륙 쪽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제학자들이죠. 이들은 보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게 가격이 항상 오르내리며 공급을 수요에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을 완전히 믿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제 연안에 위치한 짠물파 경제학자들,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MIT 대학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데이비드 로머 같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후퇴를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는 케인스주의 관점과 신고전학파 이론을 융합하기가 어렵다고 깨닫는 한편 경기 후퇴를 사실 수요가 주도한다는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래서 1985년 무렵부터 2007년까지 두 경제학파 사이의 논쟁은 주로 이론상에서 벌어졌지 정책상에서 벌어지지는 않았다. 신케인즈주의가 구케인스주의와 달리 재정정책이 경기 후퇴에 맞서는데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준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관리하는 통화정책만으로도 경제에 필요한 해결책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예를 들면 버냉키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신케인즈주의라 칭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계속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대개 투자자와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시장은 대체로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사람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는 과정에서 출발한다면 실업은 자발적이고 경기 후퇴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폴 크루그먼의 이 평가를 보면 이 신케인즈주의자들은 약간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당히 이 신고전학파와 타협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이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며 거짓 평화의 마침표가 찍혔다.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제한적인 정책이 더는 현실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0%도 현 경기 후퇴를 끝낼 만큼 낮지 않다. 그런데 연준은 이자율을 0%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다. 이자율에 하한이 있다는 정확한 관측 덕에 케인즈는 정부 지출 증가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곧 통화정책으로는 역부족이고 소비를 늘리라고 민간 부문을 설득할 수 없을 때 공공부문이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우리가 현재 처한 불황형 경제 상황에 케인스주의가 내놓는 처방전이다. 이러한 케인스주의 이론이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기저를 이룬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케인스주의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정책들, 즉 이제 통화 정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의 경제학이 공경에 빠져 있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덜 매혹적인 환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시장 경제가 결함과 마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결함과 마찰의 경제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했을 때 다행인 것은 그것을 연구해온 탄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행동 경제학이 이미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 크루그먼은 53년 뉴욕에서 출생을 했고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산업정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고 91년 미국 경제학회가 가장 탁월한 소장 경제학자에게 2년마다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로 위촉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이제 저자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감세에 대한 그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감세에 의한 수익을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력 증진이 아니라 자사주를 도로 매수하는 데 주로 썼다. 감세로 미국 기업이 돈을 일부 도로 들여왔지만 그 돈을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에 써서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기업이 도로 들여온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감세로 10중 팔고 국민 소득만 줄었을 것이다. 이제 부자 감세를 하며 적자가 치솟을 것이고 부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화당의 조세안이, 즉 이제 부자 감세를 하는 조세안이죠. 이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경제학자 42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중 단 한 명만이 조세안이 상당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공화당은 자신의 위치를 허위로 속이면서 당의 실제 정책들이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더라도 지지도를 만회할 수 있으며 인종주의와 공포를 이용하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네,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의견입니다. 무역은 보통 적자든 흑자든 거래하는 양국과에 다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전쟁을 하면은 상대방이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럽과 치열한 경쟁에 맞닥뜨린 일부 산업에만 이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그 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일부 산업에만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이익을 보는 작은 집단은 손실을 보는 훨씬 큰 집단보다 종종 정치력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라는 게 문제다. 관세는 대부분 산업에 투입하는 원자재 및 여타의 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10중 8구 투자와 혁신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낸다. 누가 얼마나 관세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이 특수 이익 집단 사이에서 약삭빠른 흥정과 끝모르는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허가받은 러시아 기업의 미국 자회사 등 일부 철강 사용자에게는 무관세 철강 수입 권한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은 10중 8구 이제 부패를 낳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부패를 낳고 일부 산업에만 유리하다.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에 관한 이제 꽤 긴 그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인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임금은 로봇 탓이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주장은 주로 로봇 대재앙이 경제를 급습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린 바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기술과 거의 관련이 없고 정치 및 권력과 더 관련 깊다. 기술의 파괴성은 전에 없던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파괴성이 여전히 속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기술 변화는 캐캐묵은 이야기다. 새로운 이야기라면 노동자들이 그러한 기술 변화의 결실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협상력 저하에 있고 그렇다면은 근원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협상력 저하인데 왜 우리는 로봇 이야기를 그토록 자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것이 일종의 교란 작전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체제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꼼수다. 기술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실업률을 높게 유지하는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수법과 비슷하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 로봇 탓을 하는 것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케인즈주의자들이 이제 큰 정부를 어느 정도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로 연결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덴마크를 지향하는데 베네수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살펴보면 덴마크는
생산수단의 정부 소유라는 고전적인 사회주의의 정의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시장경제의 대 자본주의의 결함을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비롯해 정부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다소 낮지만 휴가가 더 길어서 그런 거고 기대 수명이 더 높고 빈곤율이 낮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이 뜨겁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의료보험을 잃지 않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빠지지 않을 것임을 알 때 누구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서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것, 예컨대 의료보험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 금융위기 극복도 다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각 챕터를 통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들이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 소득 불평등 해소, 금융위기 극복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가 엄청난 공경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좀비들, 이 부정론자들이 문제인 것은 화석 연료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념 또한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올바른 믿음 때문에 과학을 거부하고 기후정책에 반대하면 그런 행동은 수치일지언정 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후변화 부정론은 탐욕과 기회주의와 자만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 알면서도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항상 이렇게 반환경, 반과학을 부르짖는 당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조지 부시 대통령만 해도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했었고 2008년만 해도 존 맥케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비슷한 제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화당은 지금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완전히 장악한 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과학의 적대감을 불태우는다. 독단의 반기를 드는 과학자들을 악마라고 부르며 모조리 없애려는 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에 기반해서 거짓을 이야기한다. 폴 크루그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탄소세를 물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을 화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닥친다는 주장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실을 감안하면 특히나 이상하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해 있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면 발전과 관련한 오염 배출을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매년 주행거리를 줄여나가지 않고도 연비를 높이고 전기자동차 이용을 늘리면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그와 비슷하게 거의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최근의 사태들,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 레고랜드였나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의 축소 이면에는 신뢰 붕괴가 도사리고 있다. 시장 주체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는 것으로 상대가 돈을 갚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부도를 내 이런 생각이 시장에 퍼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등급의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높여도 발행금리를 더 높여도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기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신뢰 붕괴는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꺼진 데서 기인했다. 그래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 금년 중에 신용 스프레드 변동폭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1월 1일부터 6월 15일, 이제 분홍색, 요즘 옅게 주홍색처럼 되어 있는 게 6월 16일에서 10월 14일.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위기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돈을 이제 마련을 50조였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제 위험에 노출된 자산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리서치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오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폴 크루그먼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염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 뭐 1, 2년 사이에 이제 폴 크루그먼과 그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경제학자와 이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폴 크루그먼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의견이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위기가 오면 긴축 정책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죠. 긴축 정책을 시도하면 경기를 더욱 깊은 침체로 이끌었다.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하려면 혹은 둘 다 하려면 정부는 경제에서 침체에 벗어나고 민간 부분이 완전 고용을 실현할 정도로 충분히 지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단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쪼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부채는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겪고 불황의 나락에 빠진다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에서 실패한 디레버리지 정책과 최근 유럽에서 부상하는 정치 위기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로 떨어뜨리는 이자율 하향 조정은 완전 고용을 회복하는 경기 부양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황경제학이라 부르는 영역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정책 가운데 평소에 성과를 보이던 여러 도구가 무엇보다 이자율을 내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연준의 역량이 견인력을 모두 잃는다. 보통 때라면 예산 적자를 걱정하는 태도가 올바르다. 경기 부양책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고 밝혀지면 경기가 과열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연준이 이자율을 높여 이런 위협쯤은 늘 막아낼 수 있다. 반면 경기 부양책이 너무 미약하면 연준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불황이 닥쳐오면 검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2014년 2월 20일 경기 부양책 반대론자들은 적자 지출이 이자율을 치솟게 해 민간 지출을 구축할 것이라고 시끌벅적하게 주장했다. 이 구축 효과가 과잉 설비와 과잉 저축이 넘쳐나는 침체가 심한 경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공수했다. 결과를 보면 경기 부양책 옹호론자들이 옳았다. 이자율이 치솟기는커녕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오바마 경기 부양책도 이렇게 규모가 이제 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기간도 짧아서 이 처참한 잔해를 극복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그런 효과도 이제 미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봐 경기 부양책 뭐 그런 식으로 써도 효과가 없잖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경제학 책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다시 이 경제를 예측한다던가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 경제학자들도 이제 매번 이제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고 그리고 한 번 예측이 맞췄다고 또 계속 예측이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경제를 예측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때때마다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딱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대가들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충 이제 맥락을 잡아보는 공부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요 정도 의미로 경제학 책들을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